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Fanocracy, 팬덤 경제학입니다. 팬덤 경제학은 기업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팬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팬덤, 덕질, 이거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 좋아하는 게 덕질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국민 트로트 열풍 누가 일으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60 팬들이었어요. 80대 할머님들도 팬클럽 활동을 엄청나게 할 정도로 큰 대박을 터뜨렸죠. 역주행했던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삼촌 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만 초월하나요? 심지어 국경도 초월합니다. 영국의 한 잡지사가 각 나라의 문화적 매력 지수를 분석해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데요. K 콘텐츠가 세계 2등, 자본이 지배하던 시장이 소비자 팬덤으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걸 팬덤 로드가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무역이 일어났던 실크로드가 이제는 K 팬덤 로드로 새롭게 열린 거예요. 최근 금융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팬덤 경제의 총시장 규모를 약 7조 9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팬덤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을까? 또 왜 그렇게 중요해졌을까 생각해보죠. 요즘 부모 자녀 세대인 이들이 말하는 팬덤은 도대체 뭘까요? 팬덤은 어디에나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흥미나 목적, 구매력 등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주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팬덤은 팬과 영지, 나라를 뜻하는 덤의 합성어로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 현상을 말합니다. 어디에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주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책에서는 세대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대에 걸쳐서도 나타납니다. 팬덤이라는 말은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팬덤은 우리말로 벽이라고 하는데요. 도벽 할 때 그 벽이에요. 조선시대 때 팬덤은 무언가를 병적으로 한 방향에 치우쳐진 괴상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그래서 강하죠. 책에도 팬덤 하면 아이돌에 미쳐 사는 10대 청소년이나 스포츠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 문장이 중요해요. 팬덤을 이해하는 것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다. 팬과 팬덤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팬덤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같은 관심사, 함께, 그리고 행복입니다. 함께 즐길 때 행복해지고 함께 좋아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루덴스가 유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유희를 좋아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은 당시 초대형 호수부지에 건설된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돈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재미거리, 놀거리, 유희가 필요했던 거죠. 이 귀족들이 같은 관심사로 같이 모여서 놀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콜로세움이 초대형 테마파크인 셈이죠. 그 거대한 광장에 모여서 함께 나눌 주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 같이 즐깁니다. 이렇게 되면 전 도시에 어마어마한 팬덤이 만들어져요. 어쩌면 로마가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팬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의 콜로세움이 이제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해져서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디지털 문명이죠. 대표적으로 SNS. SNS가 전 세계가 공유하는 거대한 광장이 됩니다. 이건 팬덤에게 축복이에요.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한국 드라마 최초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국 전체에서 다 1등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을 다 하고 자란 사람인데 야, 이런 주제로 그런 게 가능해? 이유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맞아요. 넷플릭스가 강요 안 하죠. 광고도 없어요. 그런데 댓글이 달립니다. 야, 이 드라마 본 사람 완전 꿀잼. 그리고 뭐 너튜브에 올라오고 인스타에 올라오고 계속 글들이 올라오게 돼요. 좋아요 개수가 늘어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들 궁금해 미칩니다. 야, 456번 그게 뭐야? 깐부 그건 또 뭔데? 이러면서 결국 드라마 정주행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오징어 게임의 사진에다가 뭘 더 씌워서 새로운 걸 만들어 또 자기들끼리 퍼뜨리면서 또 즐거움을 재창출합니다.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은 SNS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힘을 더욱 강력히 키우면서 엄청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소비자로서의 우리는 매일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지, 어떤 창의적 콘텐츠를 경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음식, 고용한 사람, 관심 갖고 있는 예술, 영화, 연극 및 도서 등 수백 가지를 선택한다. 팬덤 경제에서 우리에게 권력이 왜 생기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검색 인류예요. 뭐 하려고 하면 일단 폰을 들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TMI, 밥 먹기 위해서 맛집 하나만 고르려고 해도요, 쫙 나옵니다. 엄청 많죠.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듣고 방송을 보는 모든 과정에 자기 선택이 필수적으로 개입됩니다. 옛날에는요, TV에서 광고를 하면 그래 저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매체에 의해서 생각을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기 전에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소통을 합니다. 야, 이거 내가 먹어봤더니 어떻더라. 내가 써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명에 익숙해지면 일방적인 대중매체가 전하는 정보보다 직접 경험해본 개인의 리뷰를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죠. 자본에 의한 광고 효과보다 실제로 경험한 소비자의 리뷰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광고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자는 이 부분, 이 중대한 변화를 기업들이 간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0% 할인, 무료 배송, 더 빠르고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저렴하다는 식의 제품 광고와 소셜 미디어 광고를 만들어내느라 바쁘다. 제품과 서비스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간과 그들의 삶을 간과하게 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요, 뭘 사는 게 즐거워야 삽니다. 말하자면 소비도 유희와 함께 즐기는 것이죠. 저자는 팬티 구독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이 정말 재밌어요. 더 강해지고 있는 900만의 행복한 엉덩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품의 종류, 사이즈, 디자인,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매달 같은 날 새로운 속옷이 배송되는 시기예요. 그럼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뭘까요? 네, 바로 커플 속옷입니다. 남녀가 같은 프린트가 된 그들만의 커플 속옷을 사고 그 속옷을 입은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 구독 서비스의 팬덤이 이 사진 때문에 더 커집니다. SNS에서 보니까 와, 이건 괜찮겠는데 하는 공감대가 커진 것이죠. 이렇게 팬덤이 정착하면서 나 매달 그런 걸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속옷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치약이나 칫솔, 면도기 등 구독 가능한 서비스는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구독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라방이 대세예요. 사람을 구독한다. 난 저 사람이 소개하는 건 무조건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걸 주도한 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 기반한 새로운 소셜 커머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유통 형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왕홍 마켓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왕홍이 뭐냐? 왕러 홍런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SNS 스타들이에요. 요리, 여행, 쇼핑, 패션, 게임, 다양한 분야의 실시간 라방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걸 보고 물건 산다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전형적인 팬덤 경제를 보여주는 판매 방식입니다. 한국판 왕홍도 있습니다. 구독자 17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입 짧은 햇님이 90분 동안 라방에서 순대볶음, 가래떡, 김부각을 먹었더니요 2만 명이 넘게 동시 접속을 하고요 6만 개가 넘게 팔려요. 매출이 약 3억. 여러분 이게 TV 홈쇼핑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팬덤을 창조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소비자들은 뭘 살 때 1인 유튜버에 대한 신뢰가 무려 73%예요. 그 광고는 신뢰하지 않아. 그런데 저 친구는 믿을만해 라고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그들이 소개한 상품을 믿고 구매하는 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덤 기반의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은 팬덤의 열기가 강력할수록 마케팅이 잘 되고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 팬덤 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느 기업에 팬덤이 있는지 알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팬덤으로 성공한 기업들 한번 볼까요? 요즘 직거래 어디서 해요? 야채마켓에서 하죠. 중고 거래는 이미 경험했던 건데 뭐 새로운 게 있을까 싶었어요. 야, 너 아무리 지금 네가 기술이 좋다고 해도 어려울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야, 나 그런 거 말고 난 진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어. 복잡하게 우체국 가고 택배회사 가서 붙이는 거 이런 거 말고 달랑달랑 쇼핑백이나 봉지에 물건 넣어가지고 출퇴근길에 맞으시죠? 예, 맞아요. 건네받아요. 그럼 물건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뜨는 탈중앙화 현상입니다. 권력이 중앙에서 개인으로 분산되는 거죠. 플랫폼들은 그렇게 수수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 수수료도 없잖아요. 당신들끼리 거래하고 돈 이익 보고 다 하세요. 그랬더니 이 스마트한 신인류가 알아채요.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나 이용한 사람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걸 알고 와,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2차 경험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 공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돈 좋아하시죠? 인간이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아니, 내가 안 쓰던 물건을 주고 현금 10,000원을 받았네? 그 돈을 주머니에 딱 넣고 집에 오는 순간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가격표가 붙고요. 내다 팔 물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막 어마어마한 후기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들이 안 입던 가디건 싸구려인 줄 알고 팔았더니 100만 원 넘는 명품이었다. 남편이 안 차는 명품 시계, 아유 이거 오래된 거라 보니까 800만 원에 산대. 몰래 팔았더니 알고 봤더니 3천만 원짜리였다. 이런 글을 보고 엄청 비싼 물건을 헐값에 팔아 넘겼네 크크크 하고 반응하고 재미있어합니다. 이 재미가 팬덤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고 이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좋아하는 밴드나 연극, 오페라, 게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한다. 야채 마켓도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 유대감으로 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국민 앱이 된 것이죠. 그 결과 작년 거래액이 약 1조, 중고거래 1000만 시대를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겁니다. 기업들은 거래 촉진과 비용 절감을 주요 업무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팬덤을 만드는 것이다. 저자는 기업이 팬덤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원리로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이 망할 뻔한 막걸리 회사를 살려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막걸리 회사는 2010년에 직원이 3명인데 연매출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가 아이고 이제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다 했더니 그 대표 아들이 나섭니다. 아버지, 막걸리 하면 나이 든 분들만 즐기는 술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문 닫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야, 그럼 젊은 친구들한테 막걸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SNS 마케팅. 그런데 여러분, 맛없는 막걸리로 SNS 마케팅을 강화하면요, 진짜 빨리 망합니다. 악플 폭탄 쫙 맞고 폭망하는 거죠. 이 기업은 100년 동안 한 번도 이 막걸리의 맛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에휴, 막걸리는 6도야. 시큼털털 해야지. 그리고 절대 달면 안 돼. 100년을 유지했는데 이 철칙을 깨는 겁니다. 바꾸는 기준은 데이터. 바로 고객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이 사장은요, 막걸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4도짜리, 5도짜리, 6도짜리, 7도짜리 다 만들어 놓고 맛도 쌉쌀한 맛, 달달한 맛, 뭐 쓴맛, 신맛 다 만들어 놓고 어느 게 제일 맛있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타겟하는 2030 세대가 5도래요. 그리고 달달한 맛이 좋대요. 그래서 100년의 전통을 깨고 5도로 맞춰서 출시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됐냐? 안 됩니다. 여러분, SNS 마케팅에 팬덤이 생기려면요, 정말 디테일에 강해야 돼요. 디자인이 괜찮네. 와, 이건 포장도 멋진데? 봤더니 인스타에서 마케팅도 해. 그러면 쓱 찍어서 올려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고객을 중심으로 태세 전환을 하니까 2억이었던 연매출이 10년 만에 200억을 돌파합니다. 이게 바로 팬테크예요. 고객의 심장을 울려서 디지털 SNS를 통해 번지게 하라. 좋은 경험은 고객을 붙잡아두는 힘을 갖고, 압도적인 경험은 고객을 열정적인 마케터로 만드는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돈도 안 줬는데 기업을 홍보해주는 마케터가 막 수만 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걸리 회사가 맛으로 승부 본 것처럼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는 팬덤 경제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심장, 그 경험을 정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